예, 반갑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고요. 재무관리 회계사 시험 준비 대비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한번 보죠. 이게 재무관리가 어려운 과목이라서 어떻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재무관리 강의를 들을 때 다른 과목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좀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무관리 기본 스케줄을 이런 식으로 좀 짰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스텝 제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듣는 강의가 스텝 제로입니다. 스텝 제로고 그 다음에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그 다음에 3까지 있어요. 이게 1차 목적으로 하는 건데 요 스텝 3는 연습서 강의라서 2차 선행학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텝 1, 2, 3 제로 1, 2, 3를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스텝 제로는요 기초인데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냐면 수학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재무관리와 관련된 기본 용어를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랑 그 다음에 금융상식 그 다음에 수학 기초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한 10시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졸리네요.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3일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은 이게 정규 코스죠. 사실은 나는 뭐 학과가 경영학과고 그 다음에 내가 재무관리를 어느 정도 좀 했었다 그러시는 분들은 스텝 제로를 생략하고 바로 스텝 1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내가 비전공자고 재무관리 문외한이다 그러면 여기 기초부터 듣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스텝 제로를 들을 때는 우리가 요거 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 요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들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필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필기구 그 정도만 있고 그냥 기초 소양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규 강의 스텝 1에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차 목적으로 기본 강의가 우리가 회계사 커리큘럼에서의 기본 강의가 사실은 요거 2개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 강의라고 한다면 스텝 1과 스텝 2고 그 다음에 요 스텝 3는 기존에 있던 심화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 기본,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기존 명칭은 그렇죠. 근데 뭐 제 강의는 옛날부터 스텝 1, 2는 요거는 기본 강의가 나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제로랑 3를 넣어봤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입문, 기본, 심한데 뭐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스텝 1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스텝 1에서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가이드북 제 교재고요. 가이드북하고 그 다음에 김민환 선생님의 기본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다루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 그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1차 시험에서 빈출되는 주제 위주로 1차 시험에서 빈출되는 주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한 1차 시험, 요것만 듣고 1차 시험에서는 한 80%? 7, 80%? 1차 시험 문제가 16문제 중인, 16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12문제? 12문제 정도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쉽게 나온다면 스텝 1을 가지고도 16문제 다 커버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재작년인가? 아마 그럴 건데. 어쨌든 쉽게 나오면은 뭐 가능은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70에서 80% 정도 커버를 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빈출 주제가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한 20회? 한 뭐 20회 정도면은 몇 시간이야? 한 60에서 70시간? 그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여기는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의 기본서는 예제 위주로 풀 거고요. 여기서의 가이드북은 내용 위주예요. 내용 위주. 예제 그다음에 뭐 일부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텝 2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텝 2에서. 그래서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반복 학습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재무관리는. 그래서 앞에서 스텝 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스텝 2에서 빠르게 복습을 한다. 그래서 2회독 복습하고요. 스텝 1을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심층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가 5회 정도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5회 있고 스텝 1에서 4회, 스텝 2에서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이게 묶어가지고 뭐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과거에 나는 재시생이야 뭐 그러면 뭐 스텝 2만 들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라서, 만약에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뭐 정석대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연습서 가지고 합니다. 연습서 가지고 하는데 동차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한 친구들을 상대로 하는 동차 강의가 있는데, 그 동차 강의의 압축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서에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좀 다루는데 2차 기출, 회계사 2차 기출 약 50문제 정도? 2차 기출 50문제 정도 정리하죠. 뭐 50문제 풀면서 여기 있는 기본 개념도 설명드립니다. 내용 정리도 드리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 정리는 스텝 1과 스텝 2에서 배웠던, 여기는 1차 시험 빈출 주제, 심층 주제 하면서 했던 거 플러스 조금 일부 되게 지엽적인 것까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재무관리의 어떤 뭐 큰 틀, 기본 틀은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10월, 11월 이 정도 가시면 객관식이 있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연습서까지 다 듣고 나서 객관식 강의를 꼭 들어야 되냐. 내가 만약에 연습서까지 다 들었는데 2차 기출도 어느 정도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많이 정리를 잘했어. 그러면 솔직히 객관식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교재 사서 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스텝 2까지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스텝 2 듣고 스텝 3를 못 듣겠다 그러면은 꼭 객관식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객관식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연습서까지 다 들었다 그러면은 굳이 객관식 강의에서
뭐 개념 설명 이런 것들을 추가로 들을 필요가 있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뭐 알아서들 하시고. 필수는 뭐다? 요거 필수. 요거는 필수입니다. 선생님 스텝 1만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필수. 스텝 1과 스텝 2는 다 들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언제 촬영하는 거냐? 오늘이 뭐 설 끝났으니까 이제 뭐 2월 초죠. 2월 초. 설 끝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마 4월, 5월 그 정도에 할 거고 요게 한 6월, 7월 그 정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실강생들을 대거 모집할 거고요. 이때는 실강생들이 좀 있어야 제가 좀 강의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강 촬영만 하게 되면 그래서 혹시나 부른 거예요. 안 오셔도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오셨네.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어떤 용어들을 정리를 할 거냐 일단 얘기를 할 건데 재무관리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재무관리. 자, 재무관리라는 것을 회계사 시험에서 듣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학습들이 있습니다. 선행돼야 되는 학습. 그래서 뭐 스텝 1을 들을 때, 스텝 0를 들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들을 때는 뭐 기본적인 배경 지식 이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스텝 1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재무관리를 듣기 위한 배경 지식. 자, 첫 번째. 재무관리를 듣기 위한 배경 지식은 당연히 회계입니다. 회계 원리 정도의 수준의 배경 지식은 있어줘야 돼요. 지금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필요 없는데 스텝 1을 들을 때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중급회계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듣습니다.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회계는요,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회계를 알아야지만, 회계가 나오진 않아요. 회계를 알아야지만 재무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습득하는데 용이하다. 그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회계가 뭐냐면 사실은,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중급회계의 거의 끄트머리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배우면은 좀 더 수월한데 어쨌든 뭐 현금 흐름표 관련된 내용들은 스텝 1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뭐 필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무관리를 본격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중급회계는 어느 정도 들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수학 기초. 그래서 제가 스텝 0 때 수학 기초들을 좀 설명드리는데 어떤 수학 기초들이 좀 필요하냐 그것도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 일단 방정식 2차 방정식 알면 좋죠. 근데 1차 방정식하고요. 1차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거 있잖아요. 식이 2개면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이 방정식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를 좀 확률과 통계.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 재무관리에서는 이 확률과 통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 여기서 분산 기억나십니까? 분산. 그다음에 분산을 루트 씌운 표준 편차. 등등등. 확률과 통계에서의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배웠을까?
어떻게 배웠을까? 여러분 문과예요? 문과? 이과요? 이과는 배웠겠네. 문과 배웠는지 봐요. 배웠어요? 문과도 배워요? 요새? 미분. 미분을 알아야 됩니다. 미분. 나중에 여기까지 가면은 2차 미분까지 하는데 2차 미분까지 1차 미분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다 까먹었겠죠. 하지만 이제 리마인드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뭐 지수 법칙, 간단한 지수 법칙, 뭐 로그 법칙, 로그 함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주면 좋다. 그래서 이 재무관리가 누구한테 좀 유리하냐면 이공계 학생들한테 좀 유리해요. 이과 학생들이 잘해. 이과 학생들이 잘하는데 재무관리가 말 문제가 있고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 계산 문제 위주예요. 거의 다 계산 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요거 수학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지식 요거 가장 중요한 배경지식 요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뭐 상법적인 내용들 뭐 원가 관리에게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뭐 요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재무 관리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요게 문제예요. 이게 질문을 제가 봤잖아요. 근데 질문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은 단계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요게 약하더라고요. 요게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루트 4를 2잖아요. 제곱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게 이 루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지금 한 5년 정도 됐죠. 4, 5년 정도 가르치다 보면 개판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수학이. 그런데도 1차 합격하고 뭐 그다음에 2차까지는 아직 지금 2차생인데 유예생이거든요. 유예생. 그 친구가 합격하게 되면은 요것도 모르는 친구가 합격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올해 7월이네요. 올해 7월에 그 친구가 6월이죠. 6월에 시험 보고 2차 합격생이 된다면 최초로 거의 최초가 아닐까요? 얘를 모르는 친구가 합격을 했다. 요거를 모르는 친구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좀 더 제가 강의할 때 좀 겸손해져야겠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뭐 수학 시간 맨날 잤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방정식 풀이하는 거 다 일일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과연 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했지만 거의 뭐 양으로 때려박은 그런 케이스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습득하죠. 한 2, 3년 2년? 2, 3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경제학에서도 나오고요. 재무관리에서도 나오고 회계에서도 살짝씩 나오고 원가 관리에서도 살짝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수포자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수학도 모르는데 일찍 합격하고 싶다. 그건 너무 욕심쟁이에요. 왜냐면 남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노하우 1, 2년 공부했던 게 이때 또 발휘가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수학도 하나도 모르면서 1년 안에 합격하고 싶고 2년 안에 합격하고 싶고 이런 거는 약간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 같아서 조금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오래 걸린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 편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 봤죠? 아니 안 봤어요? 수시? 어쨌든 뭐 학교에서도 수학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응용된 문제들 나오고 정작 풀 때는 몰랐는데 답지 보면 맞아 이거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제목관리 엄청 나와요. 문제 풀 때는 너무 모르겠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답지를 보면은 맞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풀면 됐었지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2차 시험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 싫어서 문과 갔는데 여기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갔는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한다. 수학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관리. 재무관리는 네이버에 재무관리 쳐보면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관리해 주는 거, 자산 관리해 주는 거 그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산 관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무관리에서 배우는 거는 의사결정 배워요. 자, 여기서 재무는 financial이에요. 돈이에요, 돈. 돈 관리는 맞아요. 재무 관리는 맞는데 이 재무 관리는 의사결정을 다루는데 왜 재무 관리가 의사결정을 다루냐? 재무 관리는 경영학이에요, 경제학이에요? 과가 뭐예요? 경영이요? 그러면 재무 관리 배웠어요? 그래요. 이거 경영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경제학하고 경영학은 차이가 뭐예요? 경제학은 시장을 다뤄요. 시장, 마켓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은 그 시장 안에 있는 기업을 다뤄요. 기업. 경영학에 나오는 모든 학문들은 기업이 하는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이 하는 활동, 투자, 그 다음에 생산, 판매,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구매, 그 다음에 인사, 노무, 기업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여기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이 재무관리예요. 돈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이 재무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 중에서 돈과 관련된 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회계사를 할까? 아니면은 세무사를 할까? 아니면 그냥 회사를 다닐까? 해서 막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회계사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회계사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왜 회계사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냥 회계사가 좋아 보여서 남들이 하니까 옆에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회계사라도 해요. 회계사 하면 억대 연봉 받고 한다 보니까 그런 막연한 어떤 그 희망. 저도 회계사 할 때 다 그랬어요. 주위에서 하니까. 그리고 학점이 안 좋았거든요. 학점이 안 좋으니까 학점을 안 보는데 이 학점으로 내가 일반 기업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는 학점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일반 기업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행시를 준비하자. 행시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행시 재경직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붙어봤자 연봉이 별로 안 돼.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회계사 했죠. 다 비슷해요. 회계사 하는 거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재무관리에서 회계사를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회계사 준비를 해요. 그러면 회계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교재비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응? 물론 그 행시보다 그 수강료는 좀 더 싼 것 같아요. 오히려 행시가 더 비싸요. 신기하게.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내가 뭐 1년에 한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정도 지출한다고 치면 보통은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요. 회계사 준비를 할 때. 뭐 식비 빼고 교재비라든지 수강료 하면은 한 달에 20에서 30, 많게는 뭐 3, 40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뭐 최소 200, 진짜 최소로 200. 그다음에 뭐 최대로 하면 뭐 400까지 가는데 뭐 평균적으로 한 300이라고 치죠. 그러면 300이라고 치고 내가 한 2, 3년 정도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뭐 학원비 들 게 별로 없으니까 혼자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한 3년 정도 공부한다 치면은 뭐 500 정도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회계사 준비를 하게 되면 500이 나가요. 돈이 나가. 그럼 여러분 돈 쓰려고 회계사 준비해요? 아니잖아요. 돈 쓰려고 회계사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나중에 벌려고 회계사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관리에서는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죠. 지금 내가 500만 원을 쓰지만 나중에 5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거를 내가 상쇄시키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벌 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쓴 돈을 충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내가 회계사 준비를 하는 거죠. 회계사 되면은 1억 받는다면서요, 연봉으로. 그러면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잖아요. 근데 대신에 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계사 준비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쓰고 1억을 버는데 500만 원 쓰고 1억을 벌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의사결정할 때 망설여져요? 500만 원을 쓰는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준비를 하면. 근데 1억을 버는 거는 불확실해요, 얘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확률이 들어가요. 얘는 확실한데 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률이 들어가요. 만약에 1억을 벌 확률이 100%다. 그럼 무조건 하지. 안 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확률이 1%면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에 따라 가지고 다른 거니까 뭐가 들어가요?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요. 미래에 벌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대를 하고 있지? 얼마만큼 얻을 것이라고 내가 예상을 하지? 그러면서 현재 내가 쓰는 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을요, 그냥 뭐 철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돈 관점에서 한다는 거예요. 투자, 그 다음에 수입.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번 돈이 더 많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기업에서 의사결정은 뭘까? 기업은 돈 벌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할 때는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벌 돈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업의 CEO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런 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그러면 좋아. 경영학 안에 재무관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사 시험 제도를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아직 회계사 시험 제도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2025년에 한번 변하나? 어쨌든 지금은 아닌데, 우리가 1차 시험에 경영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법 있고, 그 다음에 상법, 그 다음에 회계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무관리는 어디 있냐? 재무관리는 어디 있을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경영학이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반 경영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가 있어요. 일반 경영학 있고 재무관리가 있어요. 일반 경영학은 24문제.
24문제가 나오고 재무관리는 16문제가 나옵니다. 경제학 40문제, 세법 40문제, 상법 40문제, 회계학 50문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데 재무관리의 비중은 1차 시험에서 좀 작아요. 근데 나중에 2차 시험 때 재무관리가 단독 과목으로 하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안에 재무관리가 있는데 일반 경영학은 요거는 뭐 암기 과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해 과목이라서 이 재무관리 16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일반 경영학 시간 투입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문제 수는 작은데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냐면 다 요거예요. 의사결정. 어떻게 투자할 거냐. 내가 투자하게 되면은 요거 얼마 벌 거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마저 설명드리면 요게 100점이거든요. 40문제 100점. 경제학 40문제 100점. 세법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요게 100 여기서 400점이에요. 여기 400점. 여기 400점. 그 다음에 회계학은 50문제예요. 50문제. 50문제인데 여기가 150점이에요. 그래서 총 550점이고요. 회계학 안에는 뭐 여기 있는 중급 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고급 회계도 있고 그다음 원가 관리 회계도 있고 뭐 정부 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공부하시면 되고 상법 뭐 요거는 거의 요것도 그 암기 과목. 그래서 상법하고 여기는 일반 경영학이 좀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고 세법도 암기 과목이긴 한데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초시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초시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사실은 세법, 그 다음에 재무관리, 그 다음에 내가 과가 경제학과가 아니다. 그러면 경제학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1차 때 뭐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부하실 때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편식하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잘하는 거, 오늘 못하는 거 딱 구분됐어. 그러면 잘하는 걸 더 잘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못하는 걸 어떻게든 내가 일정 수준으로 올리자.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됩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를 내가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잘하는 거는 뭐 잘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잘하는 거를 뭐 최상위로 만들 필요는 없고 뭐 잘하는 거는 한 상 정도, 중상 정도 만들고 못하는 거 있죠? 그 못하는 거를 중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편식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꽈락 때문에. 혹은 세법 싫어가지고 세법 공부 안 하다가 40점 맞아. 뭐 45점 맞아. 그러면 아무리 다른 데서 잘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 뭐 다 잘 보겠어요? 다른 데서 뭐 막 80점, 90점 맞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세법에서 40점 맞아버리면은 딴 데서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못하는 과목이라도 60점은 넘겨야 됩니다. 아무리 못하는 과목 60점 넘기고 잘하는 과목은 80점. 뭐 암기 과목에서 뭐 상법 같은 경우에는 막 90점도 맞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1차 시험을 붙는 거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은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2달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잘하거든요. 2달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따가 뭐 2시에 그 스터디 오면 한 12명 정도 올 거예요. 얼마나 버틸지가 조금 궁금한데 2달 열심히 하는 거, 뭐 3달?
5달? 그 정도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2년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못해요. 2, 3년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그거를 하는 사람이 붙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10명 중에 1명 정도인 것 같아요. 2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학벌이 좋으면은 잘한다. 이게 학벌이 좋다라는 거는 그거죠. 중고등학교 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1년 정도, 2년 정도 꾸준히 열심히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 시험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뭐 학벌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할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이 봐왔고 그런 친구들 많이 봐왔고 그래서 독하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어렵다. 그게 어렵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중에 1차 목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2차에서는 단일 과목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1차에도. 2차에서는 100점 하나로 나와요. 하나로. 그리고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1차에서 심화 과정까지 다 마치는 게 2차 준비할 때 그나마 좀 유리하죠.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 용어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재무관리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자본이라는 용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본. 회계에서의 자본은 이게 회계 용어랑 그 다음에 재무관리 용어가 조금 달라요. 영어로는 똑같이 캐피탈이긴 한데 회계에서는 에쿼티 캐피탈로 많이 불리니까 회계에서의 자본은 이거는 주주의 지분, 순자산, 주주의 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회계에서의 자본은. 근데 재무관리에서의 자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조달한 돈. 회계에서도 조달한 돈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주주 관점에서 주주로부터 조달한 돈만 얘기해요. 회계에서는.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그냥 조달한 돈이에요. 누구로부터 조달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달한 돈이에요. 좀 넓게 써요. 재무관리에서는. 그래서 회계에서는 우리가 BS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 회계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회계에서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 내가 이렇게 우리 기업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기다가 자산을 적어요. 자산. 나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빚이 40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순자산은 60억이에요. 그래서 주주 관점에서는 요거를 얘기하거든요. 요거 자본. 그런데 재무관리에서는 요렇게 쓰지 않고요. 부채를 채권자한테 조달한 돈 해가지고 타인자본이라 불러요. 얘를 타인자본. 얘라 부르고 이 자본을 자기자본이라 불러요. 그래서 주주 관점에서의 그 지분 자체를 우리는 회계에서는 자본이라 부르지만 재무관리에서는 자기자본이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달한 자본 중에서 여기 있는 부채 부분, 뭐 은행에서 빌린 돈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타인자본, 그 다음에 주주로부터 출자한 돈 이런 것들을 자기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과정에서 주주랑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주주, 채권자. 그리고 이 주주랑 채권자가 어디다가 투자한 거냐면 기업에게 투자한 거거든요. 기업.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업은
기업은 누가 설립하는 거예요? 요 놈이 설립하는 거예요. 주주가 돈 모아가지고 기업을 설립해요. 그런데 기업을 설립할 때 주주로부터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그 돈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가서 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조달한 돈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회계사 시험할 때 투자를 하겠죠. 어쨌든 조달해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돈을 벌었어. 회계사가 된 다음에 돈을 벌고 기업이 어떤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번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빌린 사람한테 줘야겠죠. 여러분들 엄마한테, 여러분들 아빠한테 돈 조달해가지고 아니면 알바해가지고 알바하게 되면 그건 좀 아닌가. 어쨌든 조달했어요. 조달해서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럼 번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다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 용돈도 드리고 갚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쓰면 되죠. 내 돈이니까 내가 자신한테 쓰면 되는데 어쨌든 조달한 사람들한테 내가 빌린 사람들한테 이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불할 때 순서가 있어요. 채권자랑 주주는 이거는 투자의 어떤 뭐 형태 이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받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그의 순서에 따라서 채권자 주주로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기업이 번 돈을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채권자한테 먼저 줘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줄 때는요. 채권자랑 약속한 일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자, 원금.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한테 줘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100을 벌었어요. 채권자가 야, 나 40만 줘. 40이란 고정적인 어떤 대가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한테 40 주고 나머지 60 누구 주는 거예요? 주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는 나머지 돈에 대한 청구권이 있어요. 나머지 돈이에요. 나머지 돈.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100을 못 벌고 30만 벌었어. 근데 채권자는 40 달라고 약속을 했었어. 채권자하고는 40을 가지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러면 채권자한테 얼마밖에 못 줘요? 30밖에 못 주는 거예요. 30밖에 돈을 못 벌었으니까 주주는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주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좋겠죠. 만약에 얘가 200을 벌면 얘 40 주고 다 내 거니까. 그래서 주주는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아요. 그래서 기업의 주인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주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업과 거의 한 몸으로 가죠. 근데 채권자는요? 채권자 어때요? 기업이 잘 벌면 좋아요? 물론 잘 벌면 좋죠. 못 벌면 좋아요? 못 벌면 안 좋죠. 그럼 주주랑 입장이 비슷할 것 같은데 채권자는 어떤 입장이냐면 주주랑 조금 다른 게 돈을 억수로 많이 버는 게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내 돈 40 줄 정도만 딱 벌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이 사실 50만 벌어도 돼요. 주주는 50 벌면 10밖에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채권자는 50만 벌어도 돼. 그래서 채권자랑 주주는요. 그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가져갈 때 그 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채권자랑 주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조달한 돈을 얘기할 때 선순위, 후순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랑 주주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얘네들을 볼 때 부채, 타인 자본인데 이 타인 자본의 이 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면 채권자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이 자기는 나 맞아요. 나 맞는데 기업의 주인은 주주니까 이 자기는 주주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타인은 채권자, 자기는 주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밸런스 이 재무상태표라고 불리우는 이 회계 정보를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는 자산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40 있으면 진짜 내 돈은 60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번 자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산 100을 내가 사기 위해서요. 채권자한테 40 빌리고요. 주주한테 60 빌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100, 40, 60을 회계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재무관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현상을 보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이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고 자산 100에서 빚 40 빼면 순자산 6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됐죠? 여러분 한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쿠팡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쿠팡 홈페이지 가면은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라고 아예 그 공지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근데 쿠팡의 주주들을 보면 우리나라 쿠팡 한국법인의 모회사, 그러니까 이 쿠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또 있을 거거든요. 그 회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법인의 주주들을 보면은 어떤 펀드, 미국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출자한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자금도 있고요. 그러면 주주들이 미국 자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본 자금, 그 다음에 중동 자금. 그러니까 주주들이 보통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쿠팡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인 거예요? 한국 기업이에요? 아니면 미국의 법인이 있으니까 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주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주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거든요. 그러면은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비전 펀드인데 어쨌든 그 비전 펀드가 일본 거니까 그러면은 일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누구 거예요?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태클 안 걸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들을 구성을 보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씨 이렇게 있고 거기에 있는 이씨 일가들이 있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있고 어쨌든 최대 주주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거기 있는 재벌들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쿠팡은 그럼 누구 기업인 거예요? 일본 기업이네요.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왜 쿠팡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기는 한국법인입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쿠팡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어디서 벌어들이고 있냐면 다 한국이에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은 해외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요. 매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매출을 가지고 이제 돈을 뿌리거든요. 누구한테 먼저 뿌리냐면 거래처. 그 다음에 임직원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남으면 그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채권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다 보면은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거 누가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쿠팡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면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주주가 좋죠. 일본 비전 펀드, 그 다음에 세콰이어 펀드 등등 여러 가지 펀드들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쿠팡의 재무제표 보고서를 보면 영업 손실이 거의 매년 납니다. 영업 손실이 매년 나요. 그럼 영업 손실이 나면 채권자한테 줄 돈도 없죠. 사실은 이자. 물론 돈이 있으면 주겠죠. 그런데 주주가 가져가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 손실이 난 기업에서 뭘 그 돈을 가져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쿠팡이 계속 돈을 까먹으니까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돈을 투자해요. 그러면 쿠팡이 번 돈을 가지고 일단은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로켓맨들, 그렇죠? 거기는 우리나라 임직원들, 우리나라에 있는 임직원들, 그분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구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쿠팡이 막 이것저것 사업을 막 벌여가지고요, 성공을 했어. 뭐 이번에 쿠팡 이츠도 있고 뭐 이것 좀 많던만. 쿠팡 플레이 뭐 재밌더만. 이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성공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럼 누가 가져가요? 이제 나머지 돈 주주 가져가죠. 임직원한테 월급 정해져 있고요. 채권자한테 이자 정해져 있고요. 세금 번 돈에 대해서 몇 % 내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 다 주주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쿠팡이 만약에 대박 쳐서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일본 기업이구만, 미국 기업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얘네들이 가져가는 게 많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이니까 우리나라 그 임직원들, 우리나라에서 쿠팡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일단은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나라 기업인지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중요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수준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영업 손실 좀 어느 정도 내고 돈 많이 벌지 말고 그냥 투자 열심히 하고 딱 영업 적자 정도 뭐 이렇게 하다가 얘 계속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하고 중동에서 우리나라한테 돈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여기 쿠팡이 대박 나가지고 되게 하면은 근데 요새 쿠팡의 행동을 보면 이게 그래서 사업도 많이 확장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 적자를 조금씩 메우고 있어요. 아직 총알은 충분하답니다. 그렇게 손실이 나고 막 하는데 보면은 여러분 그 배송할 때 쿠팡 로켓맨 배송하면은 한 달에 얼마 주고 막 그 배송료 무료고 막 그러고 엄청 빨리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 회사가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싸게 배송료를 지불하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응? 옆에 기업 다 씨말라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죽인 다음에 자기만 딱 살아남은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이 먹힐 줄 알았는데 안 먹히네. 네이버페이도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넘어갔지만 뭐 G마켓, 뭐 옥션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거 다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제. 11번가는 11번가도 이제 넘어갔나? 11번가는 같이 코어하는 것 같으니까 11번가는 우리나라 거라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거기 이베이 코리아 그쪽에서 하는 전략 자체가 뭐 쿠팡이 독자 노선을 타기에는 쉽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은 기업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기업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돈 벌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주들한테 더 많은 돈을 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돈 다 뿌리고 나면은 그러면 기업은 소멸되는 겁니다. 기업이 뭐 천년만년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때까지 돈 많이 열심히 벌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잘 뿌리려고. 근데 뿌리는 순서를 보면 거래처한테 얼마, 임직원한테 얼마, 광고료 얼마. 그러니까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남고 그 영업이익 가지고 뭐 이자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내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 가지고 그 다음에 돈이 남아있으면 뭐 세금도 내고 그래도 남아있으면 주주한테 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실제로는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기업이 만약에 망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 막 분배를 하거든요. 그때 조달한 사람들, 나한테 기업한테 투자한 사람들을 순위 쫙 매겨요. 1순위부터 후순위까지 쭉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1순위부터 쭉 차근차근 이렇게 주게 됩니다. 만약에 기업이 안 좋아가지고 망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자본 구조를 보지는 않군요. 간단하게 채권자랑 주주 이렇게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해요. 채권자한테는 정해진 이자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그래서 주주는 나머지 다예요. 나머지 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또 나오냐면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조달한 자본에 대한 대가 해가지고 자본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본 비용은 누구 입장에서의 용어일까? 기업 입장에서 용어일까요? 아니면은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용어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용어겠죠. 비용이니까 요거는 조달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기업 입장에서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가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 자본 비용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그러면 채권자한테 조달하는 돈에 대한 대가, 뭐라고 할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타인 자본 비용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주주한테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 할 때는 자기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입장에서 용어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용어예요. 그러면은 한번 채권자 입장으로 가볼게요. 채권자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이자를 줘요. 채권자한테.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타인 자본 비용 재무관리 용어고요. 회계 용어로는 이자 비용이겠죠. 그럼 이자 비용을 채권자한테 줘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자 비용을 받잖아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얘를? 이자 수익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은 기업의 용어인데 얘를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자가 그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 채권 투자 수익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비율로 얘기하면 수익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용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 비용도 주주 입장에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 이렇게 표현하겠죠. 주식 투자 수익 또는 주식 투자 수익률. 우리가 자본 비용을 얘기할 때 금액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빌려가지고 이자 10% 그래서 10억 정도 자본 비용으로 지출했어 할 때 자본 비용 10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본 비용 1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자자 관점에서는 수익률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기업 관점에서는 애매해요. 이 자본 비용을 그러니까 비율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자본 비용을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문맥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맥상 파악할 때 그래도 많이 쓰이는 거는 얘네들 다 비율로 표현을 해요. 보통.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 10%, 자기 자본 비용 뭐 2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기업하고 채권자랑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기업한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받겠습니다. 이자 얼마만큼 받겠습니다. 계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은 쉽게 환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10억 매년 받아. 그러면 수익률 1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 투자 수익률은 좀 쉽게 구해요, 우리가. 그런데 주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까? 주식 투자 수익률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기업이 얼마 벌지 몰라요. 나머지가 내 거거든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한 푼도 못 받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받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산정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어떤 자본에 대한 대가, 그거를 비율로 환산해서 주식을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라는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 스텝 1에서 한 6일 배우면 돼요. 6일. 요거 산정하는 것만 6일 배워요. 요거 산정하는 것만. 그래서 요 지금 전체 구조 있잖아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를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해서 한 뭐 우리가 스텝 1, 2 해가지고 한 28일 정도 배우거든요. 이 28일 정도 요거를 세부적으로 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좀 설명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괄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재무관리를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